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뭘 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듯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놀라움이 연속이고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방역이자 정치 방역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과학 방역을 기초로 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물며 대선 며칠 앞두고 윤석열에게 고개를 숙이며 윤석열 밑으로 들어간 안철수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비판하면서 과학 방역을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 이들의 대응책에 정말이지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응책은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인 방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라 뭐 이런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보다도 훨씬 더 성의 없는 대책이자 대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세부적인 방역 정책은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접종시설 범위를 노숙자 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과학 방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신박하고 기발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노숙자 시설까지 확대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이지 디테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역시나 윤석열의 과학 방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결국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형 거리두기가 이들이 주장하는 과학 방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실체도 근거도 없는 윤석열식 과학 방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역도 방역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더 심각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1.75%에서 빅스텝을 밟으면서 한 번에 0.5%를 올리면서 2.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때 0.25%씩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 곧바로 상승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2.25%로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부동산 대출을 받은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직격탄입니다.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는 결국 그동안 부동산 폭등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주택 마련을 했었던 영끌족에게는 상당한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여파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행여나 1번이 당선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2번에게 투표했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0%대나 2, 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번 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재양 하더니 이번 정부는 재앙 수준을 넘어서 윤멸망이라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난관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심히 우려스러운데 윤석열의 관심은 민생에 있는 게 아닌 듯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정보보호날 축사에서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에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해서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이버 예비군이랍니다. 또한 사이버 인재 부족 해결책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의 사이버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 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 체계를 통해서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안보 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런데 윤석열의 속뜻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저는 왜 이명박근혜 정부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생각나는 것처럼 10만 댓글 부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의구심이 먼저 가는 것.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또 꺼내든 것은 북풍몰이와 사정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수사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연일 민주 인사들을 겨냥해서 검찰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통할 수도 있었겠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의 이런 수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지지율이 30%대 초반 아니면 한 20%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검찰 왕국을 꿈꾸며 한동훈에게 1인 3여 개의 역할까지 맡겼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동훈이 인사검증 형태로 관여를 한답니다. 추천위가 오는 9월에 임기를 마치는 김재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후보군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을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을 하면 윤석열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그 3명의 후보를 인사검증하고 추천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까지 핸들링 한다라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삼권 분립이 완전하게 깨진 것입니다. 행정부 소관의 장관이 사업부의 대법관 인사검증을 하고 추천까지 하는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더 흔들리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다급해진 언론들은 느닷없이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OECD 회원국 20개 국가 중에서 7위를 기록했다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높은 것 마냥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OECD의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비율은 2007년도에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그리고 작년인 2021년에는 45% 순이었습니다. 고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해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권 심판을 외친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는 과연 내년에 얼마로 기록이 될까요? 아마 언론들이 보도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